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19호 태풍 쏠리게 피해를 우려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휴교 결정이 내려졌었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진 맞벌이 가정에서는 갑작스러운 휴교 조치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돌봄 공백 사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지 오늘 3부에서는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한 엄마들 공동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휴가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일단 이영경 위원. 네. 덕분에 제가 휴가를 잘 갔다 왔는데. 덕분에요? 네. 잘 감사합니다. 다녀왔는데 제 없는 동안 공백을 잘 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들어봤습니다.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너무 잘할까봐. 그러니까요. 나보다 잘하면 내 자리가 위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날 그 수많은 댓글의 압박에 네. 어떻게 2시간 앉아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제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좀 불러오라고 그러게 제작진에 요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요구사항이. 어쨌든 잘해주셨고. 예. 자, 장하나 전 의원 오랜만입니다. 네. 예. 어머, 좋아지셨네요, 얼굴을. 뭐가 좋아집니까? 네, 아이, 저는 뭐 맨날 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방송에서. 아, 많이. 그래요? 예. 네. 한참 육아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이제 제가 이제 4살이에요. 하니까 진짜 힘든 시기는 다 좀 지났다. 많이 지났고, 예, 현재는 또 제가 육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본업이 정치니까는 예, 정치적으로 풀려고 예.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 만들어서 바쁘게 사는데 이제 의원일 때 같이 티는 안 나죠? 근데 뭐 못지않게 바쁜 것 같습니다. 예. 정치원 하는 엄마들 어떤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십니까? 네, 정말 그냥 대한민국 보통 엄마들이죠. 엄마들이? 그리고 뭐 아빠들도 당연히 계시고요. 근데 뭐 임신, 출산, 육아 겪으면서 이제는 좀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저출산이 문제다. 더 나아라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내가 날 것도 아니지만 되게 화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는 지난번에 저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제가 진짜. 박종진 앵커, 예. 아, 네. 뭐 적어 넣어야 되죠. 아니. 박종진 앵커님. 네가 나라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네. 태풍 때문에, 휴교 조치를 이제 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다만 그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하느냐.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에 네. 맡길 데도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늘상. 이제 늘상 심지어 그 직장에서 엄마 또는 아빠가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열이 펄펄 끓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누구 하나 아이가 지금 갑자기 아프대요. 가봐야 또 되겠습니까? 말하기도 힘든. 제정신이란 얘기 돌아오죠. 그렇죠. 예. 왜 네가 가냐? 이제 예. 남편에게는 그 아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엄마들의 경우에도 그 일에 따라서는 정말 제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자분들 또 출입처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를 못 비우는 거예요. 그렇죠. 브리핑하고 이렇게 있으면 별거를 다 보내요. 정말 대한민국에 해놓고.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아이들은 뭐 휴교 조치 내려서 안 가니까 부모들 중에 한 명이라도 집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사실은 좋죠.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다가 외국 사례를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나마 제 주변에 찾고 찾아서 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미국의 경우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쉽게 베이비시터를 부를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동영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든 아빠든 누구나 상관이 없대요. 아이가 그런 일이 있어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건 허락이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너무 어떤 뭐 노동, 직장 문화가 너무나 다르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갑자기 이제 서울이
유초중 전만 휴업 휴고를 하고 고등학교는 권고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돌봄 공백이 일어나는 나이가 영유아하고 초등 저학년까지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쵸. 집에 혼자 두기가 그렇고 네네 이런 나이인데 그럼 부모는 어떡하느냐 해서 저도 갑자기 없는 법제도 만들 수는 없고 어제 오랜만에 정말 제가 국회의원 요거 그 경선 떨어지고 낙선하기 거의 만 2년 됐는데 어제 뭐 진짜 2년 만에 다 전화드렸던 것 같아요. 김영주 장관님도 전화했고 청리실은 이제 청리님은 그렇게 안 친해가지고 비서실장하고 배재정 의원님 전 의원님하고 뭐 김상곤 사회부총리님 뭐 청와대에도 김수현 수석부터 해서 막 관련된 분들 다 연락드리고 딴 거 아니고 이제 국가에서 시그널이 나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엄마나 아빠 노동자들이 연월차 휴가 쓰고 이렇게 근태 문제들은 민간 사업장에서도 최대 배려하고 그렇죠. 털을 달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상식 같지만 그래도 정부 메시지가 있냐 없냐는 너무 현장에서 다르거든요. 온도차가. 정부에서 공고 한마디 하는 거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총리실에서도 메시지가 나갔고 노동부 장관 김영주 장관님도 그런 공문을 일선 이제 47개 지방 관서에서 일선 사업장까지 뿌리셨는데 아마 대한민국 뭐 개국하고 이런 메시지 처음 나갔을 거고요. 향후 법제도화도 하시도록 이렇게 너무 좋은 의견이고 이제 검토해 보시겠다 했는데 이게 상식이지만 안 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정책 위반자의 당사자들이 저 그 말에 없어서. 굉장히 동의하는 게 그 저출산 정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제도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기분 나쁘실까요? 팩트 같습니다. 가장 낫죠.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애엄마들처럼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올케가 동대문에서 디자인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저런 분들 진짜 답 없습니다. 디자이너인데 아이가 어린이집이 방학을 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방학 때 아이를 봐주긴 하잖아요. 갔는데 불 꺼진 방에 아이 2명만 선생님이 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4시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불 꺼진 창에 아이가 좀 작아요. 저희 조카가 키가 체구도 되게 작고. 근데 그런 아기가 둘이서 선생님하고 셋이서 앉아있는 불 꺼진 어린이집에 방 하나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근데 올케는 친정엄마나 저희 엄마,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봐줄 상황이 안 돼서 그 해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갈 때마다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올해는 안 돼서 저희 시댁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일을 쉬시고 저희 엄마가 휴가를 내서 다 올라오셔서 일주일을 아이를 보셨어요. 예. 그러면 어제 이낙연 총리가 연가 또는 유연 근무를 실시하라 이렇게 한 거. 그 장하나 의원 덕이네요?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저도 개인은 아니고요. 저도 지금 4살이고 저희는 부부가 거의 반백수 상태라 차라리 이런 돌봄 공백을 저 개인으로서는 못 느껴요. 그런데 정치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당사자 조직이고 여러 엄마들의 케이스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다. 이게 정치 활동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돌봄 교실 운영했다는데 이것도 좋은 제도 같아요. 이런 거 들어오면. 저희 꼬마가 병설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제 문자가 왔어요. 알림이로. 아이가 만약에 학교에 그러니까 유치원이긴 하지만 학교로 가는 거니까 등원을 할 수 있으면 미리 연락을 달라. 근데 아침에 보니까 딸내미하고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요. 내일은 유치원 쉬어도 될지 몰라 그랬는데 태풍이 그냥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근데 가도 아마 수업은 안 하고요. 그냥 아이들이 꼬록을 몰려서 이제 놀이 정도 하는 그렇게 아마 하루 종일 보내야 될 거예요. 댓글 좀 볼까요? 팟빵 AKI82님. 장 의원님 늦게 오셨나요? 숨차는 소리가. 예,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 우리 엄마 카페 한다님. 맞아요. 오늘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저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었지만 놀아주거나 할 수 없어서 종일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지워주고 바쁘고 힘드니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그리고 속상해서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휴원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맡겨서 자기가 생계 업장에 들어갈 수밖에 아이를 보는데 보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저 말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불 꺼진 그 방에 제가 가 있는 것 같았어요. 다 그래요, 엄마들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약간 소름이 돋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아이 돌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째입니다. 10년째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사실 저도 이거 한번 신청해 봤거든요. 아, 진짜. 되셨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되죠. 제 주변에 된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못 봤어요. 그럼 이게 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신청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는 경쟁자가 많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된 인원이 적은 데다가 해마다 신청하는 분들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많다는 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그 아이돌봄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진짜 이거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이제 자기도 저녁 시간 되면 남편 또 가족들 식사도 차려줘야 되고 가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근무하시기 좋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돌봄을 하라고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강제하지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매칭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시간 이런 때 뭐 근데 엄마가 건강검진 받거나 이럴 때 신청해 보시면 꽤 수월하게 서울에서 잘 돼요. 뭐 서울도 아이들이 많은 노원구가 있고 아이들이 거의 없는 종로구가 있지만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필요한 등하원 시간 있잖아요. 그때가 절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에서 지금 연 1,100억까지 지금 늘어서 하고 있는데 네. 또 작년 국감 보니까 5년 동안 불용액이 400억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더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네,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그 민간 베이비시터보다 더 처우도 좋고 해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80시간 이상 교육도 받으세요. 근데 지금은 민간보다 돈을 덜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탈을 하고 있어요. 민간 사설 기관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영 안 되고 있습니다. 제도.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돌봄 하시는 분하고 원하는 분하고 시간대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안 맞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적절한 보상이 되면 그 시간에도 일해 주시지만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서. 이분들의 그 시급이나 처우 같은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될 때 낮 시간에 누가 정 원하면 해주지만 그 적은 월급 가지고 그 저녁하고 아침 시간에 해주실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100% 국가입니까? 아니면은 원하는 가정이 몇 %를 내고 국가에서 몇 % 내고 이렇게? 네, 일단은 75%까지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저소득층은 당연히 무료고요. 그렇죠. 이것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저소득 가정이 이 경우에는 네, 우선이지만 많은 경우는 또 탈락이 거기서도 되기도 거기서 하고요. 탈락이 많이 되고. 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단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지하철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필요한 시간대 3시간, 4시간 아이를 봐드립니다라고 아주 젊은 학생이 새로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왜 국가에서 하는 건 매칭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걸 업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제 주변에 이제 일산이나 이렇게 사시는 친구들은 제가 전화해보니까 정 안 되면 품앗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제도화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좀 매칭을 해주면 꼭 국가에서 딱 그 시간에 사람을 매칭해주는 것이 아니어도 지금 이제 엄마들이 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는 정 안 되면 그 학원에 전화를 한대요. 아이가 늘 다니는 학원에. 오늘 좀 일찍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 오늘 저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그런데 오늘 휴원인데 가더라고요. 가서 예. 휴원인데 왜 가냐 그랬더니 그 어린이집으로 항의 전화가 많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 맞벌이.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열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긴 해야 되고 손이 갈 데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좀 유형화해서 좀 거점을 만들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마다 경로당이나 쉼터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놓을 때가 있고 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시키면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아까 장하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좀 길게 근무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입이 보장되게 하고 엄마는 집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다 한꺼번에 데려다 놓으면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돌봄 서비스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재정이 좀 더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도 어떤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례 같은 게. 좀 알고 있는 거 계세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이런 서비스가 뭐 있는지. 네. 지금 우리 팟빵 앱으로 아나무인 01님 이분 독일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애들이 아프거나 학교 행사 있으면 그 일하고 있다 그냥 간대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회사에 따로 무슨 휴가를 낸다거나 월차를 낸다 그게 아니고 좀 애 아프니까 간대요. 가면은 그냥 가라고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는 눈치 봐서 못 가지만. 제가 기자 시절에 제 앞에 앉아있는 저희 부서에 애엄마가 5명이었거든요. 총 인원이 6명인데 애엄마가 5명이었는데 근무를 10시까지 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애가 너무 아팠어요.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부장한테. 아니 아까 그 댓글로
독일에 사신다는 네. 교민분이신가요? 네. 이분 얘기가 정말 담비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돌봄 공백 자체도 문제인데 근본으로 따지면 장시간 노동이라던가 이렇게 어떤 일가정 양립 말은 하지만 일이냐 가정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나라잖아요. 한국이.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데 이 아까 베이비시터 문제 네. 이제 민간에 맡기는 문제가 이제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은 베이비시터, 그러니까 아이 돌봄 이제 지원법이 있고 국가에서 매칭해주는 아이 돌봄이 이제 선생님들은 그 일정 자격이나 신분이 다 확인되신 분들인데 그렇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예 법 지금 제도조차 없다 보니까 거니까. 만에 하나 그죠? 만에 그렇죠. 하나 사고가 선의로 생길 수 뭐 있으니까. 학생분들에게 좋지만 그러니까 그 범죄 관리, 그 범죄 경력 관리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예컨대 뭐 그 이번에 그 어린이집 차량 사고 정말 그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어린이집 이제 운전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예컨대 범죄 경력, 뭐 교통사고 경력, 성범죄 경력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게 지금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민간 베이비시터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이제 육아휴직해서 복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베이비시터 분들 잘 맞는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면접을 몇 번씩이나 하고 네, 그리고 웃돈 얹어주고 막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정부의 역할이 그냥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 지금 1,100억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민간의 절반 이상을 맡겨놔야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네, 제도화해서 관리하는 부분들도 정부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100억 원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시장은 우리 알 바 아니다라는 것들이 엄마들이 되게 분노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라. 그 네. 얘기를 들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예. 네. 근데 저는 그 저출산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아빠들의 휴직이나 아빠들이 이럴 때 아이를 데리러 가는 거 그게 보장되는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여성들의 경우. 지금 사실 연차 휴가 내는 거 아빠가 연차 휴가 내는 경우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아이 돌봐야 되면. 아, 그럼 다 없죠. 엄마의 몫이에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엄마가 너 또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세 번 정도 있는데 한 번은 엄마가 한 번은 아빠가 정도라도 보장이 되면 사실 여성들도 그 부담을 좀 덜 느끼게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번에 보니까 육아휴직도 아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아내들도 부담을 좀 덜 느끼게 되는데 상상조차 하지 않지 그렇죠. 않나요? 예. 사실은. 네. 외국 얘기 나왔는데 우리 그 제작진 중 한 명의 동생이 스웨덴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양육이 필요한 아이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연간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300일. 그러니까 65일만 일해도 되는 거군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아이와 관련된 문제 회사에 말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네. 뭐 이래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한 보너스를 주는 국가도 있다고요. 네. 너무 이렇게 들으면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또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국가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요. 양육 당사자들이 또 이런 목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냈기 때문에 바뀐 거고 또 여성들이 육아휴직 이제 당연히 아까 같이 300일 이상 그러니까 경력 단절 의 위기에 안 그렇죠. 이제 처하는 나라들은 또 여성들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고 좀 기억하시면 예. 이제 그 우리 목들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휴가를 보장해 주는 거,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사실 돈이 들지 않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거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거나 혹은 그거를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 신혼 초기에 우리 와이프 퇴근을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생방을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오지 않으셔서. 네, 안 와가지고 그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방송을 갈까 굉장히 두근두근 하던 때가 또 생각이 나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둘 다 연말이면 뭐 송년회 뭐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날짜를 조율했는데 휴가 하루 더 걸린 거예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저는 꼭 가야 되고 자기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전날 밤새 싸워가지고 내가 나왔냐, 내가 나와서 들어왔냐 말면서 이제 둘이 부부싸움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요즘에도 가끔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그 출산율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OECD 전 일정 때 밑으로 안 내려가서 참 대단하다. 오히려. 저는 한국이 뭐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음주 그러니까 술 소비량이 높으니까 일정 때도 유지하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 무계획으로. 네? 동의. 네? 네. 안 그럼 벌써 0점대 진입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애를 낳겠다,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는 청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 많이 꼭 해야 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남자들도
꼭 해야 해요. 당연하죠. 네, 이런 상황이 와서. 너무 이제 그 포기할 게 많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도 사회적 경력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보면 출산 정책에 그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투여하고 있잖아요. 126조를 뭐 최근 몇 년 썼다. 우리 지금 여기 예스 앱으로 7942님도 비슷한 얘기 했어요. 네. 출산 정책에 130조 이상을 투입했다는데 어디 갔냐. 출산이 이렇게 더 줄어드냐. 차라리 돈을 나눠줘라 막 이러는데요.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가 과연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대책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장하나 의원 같이 정치하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의견을 확실하게 좀 해줘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130조라는 돈이 절대적으로 막대한 금액이 많은데요. 또 그 OECD에서 가족 지출이라고 합니다. 국가 재정 중에 GDP 대비 가족 지출 그러니까 꼭 뭐 우리 이 저출산 예산도 보면 뭐 신혼부부 주택 예산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예요. 뭐 그쵸. 어린이집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요거 저거 다 넣어서 이렇게 130조인 건데 그 OECD 국가 중에는 가족 지출이 낮아요. 오히려? 재정 규모 중에 낮은 보면. 수준이니까. 근데 저출산 대책이 신혼부부한테 집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들어있고 뭐 최근에 모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지자체별로 뭐 예컨대 뭐 광주에선 저출산 예산으로 뭘 썼는지 위로 올리세요. 기재부 올리세요. 그럼 기재부가 우리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 130 썼다 이렇게 취합해서 발표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이제 그 엄마들 오카리나 강습한 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막 놓고 해가지고 뉴스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0조의 어떤 그 구성도 사실 모호하지만 뭐 이제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 그래도 130조 자체는 크잖아요. 네, 근데 타겟팅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는 그 프랑스 같은 경우 현금으로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저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낳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내가 결혼했지만 애를 안 낳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상실감이 너무 큰데 그게 경력만 단절돼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는 일이 엄마 혼자 감내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 어떤 작가가 그 아이를 가지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걸 웹툰으로 그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를 낳고 가지고 하는 기간 동안 엄마가 우울증 겪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그게 싫었던 경험 얘기하면 엄마 자격이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럼 혼자 애 낳나 뭐. 야, 우린 다 낳았네. 예전엔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가씨들,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이 보고, 어머, 애 낳니 저렇게 힘들어? 우리 언니 저렇게 사는데 난 저러지 말아야지. 엄마들이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임신하는 기간 동안 신체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인식이나 생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나누거나 그걸 들어주거나 할 때가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거든요. 않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우리 네. 저출산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네. 지금까지 이현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석에서 마치고요. 저는 4부 우리 연예할까요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시사평론가계 명화배우 남태우 씨, 태나 씨와 김아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팟빵 앱으로 이 작가 눈앞에님 뉴스 정면 승부의 대표 코너 우리 연예할까요 할 시간 누가 그럽니까? 이게 대표 코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제가 휴가 갔을 때 네. 남태우 씨가 내가 빠진 사이에 엄청난 활약을 했다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김아진 기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원래 잘하셨는데 네, 더 잘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댓글 반응을 보니까는 이동영 작가의 기에 눌려서 그동안 주눅 든 거다 이런 게 있던데.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요. 그랬어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그보다는 이제 이 작가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제작진과 결탁한 어떤 끊임없는 방해 공작. 예. 그것이 그날은 좀 굉장히 없었다? 그 방어막이 얇았다. 제작진 혼자 방어하기에는 좀 힘겨웠다. 그래서 제가 좀 적진을 쉽게 휘저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축구로 보자면 뭐 이승우 같은 네. 그런 역할이었죠. 평생 이영경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아니었고, 그 일주일에 이제 감사 멘트. 또 7년 만에 또 제가 만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시사평론가로 그 예전에 MBN에서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반가움의 표시였죠. 예. 여기 YTN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제가 이동영 작가와, 조금 뭐, 심정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는 항상 친밀감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인터넷에 계속 이슈가 됐고 화제가 됐던 게 LJ 류하영입니다. 네, 열애설 아닌 열애설 같은 예. 화제가 됐는데 LJ 씨가 22일 날 자신의 SNS에 그 화영 씨랑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요. 연인인 것처럼 자정한 사진을 몇 장을 계속 연달아서 올렸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를 공식 발표하는 건가 이래서 이제 류하영 씨 측에 문의를 했더니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다.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내놨는데 그 친한 오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진만 봤을 때는? 네, 사진만 봤을 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바로 LJ 씨가 또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2년 동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류하영 씨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어요. LJ는 누구예요? LJ 씨는 남성 듀오 그 다이나믹 듀오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매니저로 일단 방송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송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다가 네, 좀 재치 있는 입담을 통해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한 분입니다. 네. 유하영 씨는 뭐 티아라 출신. 네, 티아 출신으로 지금은 배우로서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죠. 네. 두 분 나이 차이가 좀 나네요? 네, 16살 난다고 해요. 뭐 네. 둘이 사귀었다고 하면 뭐 나이 차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LJ 씨는 2년 동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류하영 씨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는 그 일주일 동안 호감을 갖고 만난 건 일주일간이고, 그런데 워낙 폭력성이 강하고, 폭력. 네, 좀 집착이 심해서 지인으로 그냥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가택 침입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다시 LJ 씨가 반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네.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뭐 사귄 기간은 두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만은 네. 사귀었다가 헤어짐을 통보받으니까 화가 나서 네.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LJ 씨가 화가 나서 사진을 올렸다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정말 멀리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헤어졌으면 뭐 헤어진 거지 사진을 왜 올릴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남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또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귀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귄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막 그런 정황이 비슷한 느낌을 좀 드는데요. 어쨌든 만난 것 같긴 한데 제가 LJ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입니다. 고집멸도.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집착은 고통을 낳고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일어나니 그 다음에는 뭐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이 좀 그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이 집착이 결국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 그리고 사귀는 거야 뭐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다만 이제 초상권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당사자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폭로전을 이어간다는 게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건 그렇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네, 굉장히. 네. 그리고 뭐 배우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 사람들이 계속 회자될 거고. 그러니까. 기억이 날 거고 하기 때문에 치명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지의 치명타. 네, 그렇죠. 또 아직 이 하영 씨는 굉장히 어린 친구니까 네. 발전 가능성이 많이 높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류하영 측에서는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하고 네,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박하고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LJ 측은 뭐 사과 한마디면 된다 또 이런데 뭔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LJ 씨가 사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네. LJ 씨가 류하영 씨가 자기의 욕을 하는 걸 듣고 화가 나서 사진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인들한테 자신의 욕을 하는 걸 듣고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욕한 거에 대한 사과하겠죠. 네.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됐을 일인데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진 내리고 두 사람 지금 사진 내렸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사진을 내릴 생각은 없다고요. 없대요? 네. 아하.
예, 좀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 남배우 씨는 티아라 압니까? 네. 티아라 은정 씨 예전에 있었죠. 예. 몇 분 정도 지금 다는 기억 안 나는데 예, 화영 씨가 나중에 들어왔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화영 씨를 둘러싼 그 팬덤들 관계에서 서로 굉장히 어떤 그 왕따 논란이 있었죠. 예, 왕따 논란이 심해서 뭐 이쪽에서 직접 했다는 설도 있고 당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로. 아, 티아라도 안 해요. 예, 티아라까지는 충분히. 아, 티아라까지는 압니까? 예, 그 정도는. 노래 한 소절 하세요, 티아라 노래. 아, 또 노래 또 이 코너를 또 해야 됩니까? 예. 네 품이 그리워서 너무 사랑했나봐. 이 밤이 지나가면 눈물 되어 톡톡톡 점빛 달이 지면 사라질까. 아직 남아있는 네 향기 꿈같은 추억들도 사라질까. 빗물처럼 멀리 톡톡톡 Kiss me baby John You can take me day by day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진짜 바람처럼 모두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뭔 노래입니까, 이거? 데이 바이 데이라는 야, 마지막에- 나름 이제 티아라 노래 중에 철학적인 노래. 아니, 마지막에 데이 바이 데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알겠는데, 남태호 씨가 부른 거는 음이 쭉, 한 음으로 쭉 그냥 가요. 이걸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요거 일설에는 이제 이게 시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 철학적 가사를 좋아했는데 사실 제가 이 노래 부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갑자기 아니, 얘기하시니까 뭐, 랩하는 줄 알았어요. 중간 랩이 있지 않습니까? 아, 중간 랩이 예, 있어요. 다 랩으로 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비난이 예상되는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예, 알았어요. 자, 그 어제 화제가 됐던 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였고, 오늘은 지금 실검에 현재 네. 이 시간에 방탄소년단에도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1시간 전에 이제 새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7시에 지금 음원 차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줄 세우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줄 세우기 뭡니까? 그 1위부터 수록된 모든 곡이 차트 15위권 안에 다. 그래서 아니에요. 야.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다 예. 차트에 야.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거의 뭐 모든 차트가 방탄소년단에게 폭격을 당한 듯한 맞아요. 느낌 받습니다. 네. 완전히 싹쓸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음원을 공개하면서 이 영상도 화제가 됐는데요. 공개했죠? 이번에 타이틀곡이 아이돌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예고 영상이 어제 공개가 되면서 그 방탄소년단이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고 그리고 호랑이 영상도 나오고 얼쑤 이렇게 좀 하는 장단 맞추는 소리가 예. 들어가면서 좀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 제가 그 곡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EDM에 이제 한국의 소리 장단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팬들이 조선 EDM으로 ED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겠네요? 네, 아니, 그렇죠. 방탄소년단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작진 좋아가지고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왜 저래, 저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 예. 실제로 물어보면 아는 노래는 없을 겁니다. 제대로. 자, 남태호 씨, 방탄소년단 노래 큐! 노래 제가 알지는 못하죠. 아, 티아라까지만 아는 걸로. 아니, 저번에 이제 불타오르는 정도까지는 네, 알죠. 맞아요. 싹 다 불사질래 요건 제가 아는데, 이번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만은, 좀 확실히 그 조선 EDM, 네. 유로 댄스 뮤직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리 조선 선조들의 기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한옥 정자 같은 데서 막 탈춤도 추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 음반 내고 나서 이제 월드 투어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팬들이 얼쑤 네. 이런 또 장단도 따라할 것 같아서 그게 좀 기대가 돼요. 한복을 또 따라 입는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한복이 뭐 이몽룡이 입었던 같은 옛날 전통 네, 한복이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고 세련되게? 멋있게 개량, 했더라고요. 개량으로? 네, 그래서 아마 따라 입는 팬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이렇게 공개했으면 또 정말 또 기록적인 뷰를 찍고 이러겠네요. 네, 이제 계속 기록이 남아 이제 네. 세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고나 30초 이런 거 봐도 뭐 1000만 이상 무조건 네. 기본 기록하고 중간에 뭐 사랑 이런 글씨도 뮤직비디오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적 정서 한류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복이나 뭐 글씨나 이런 것들 많이 전파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풍류를 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 아니냐. 옛날에 양반들이 이렇게 탁 정자 위에서 춤추던 그런 느낌도 생각나고 많은 어떤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진정한 뭐 대중문화의 한류 사절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방탄소년단 외국에서는 뭐로 불려요? BTS. 그냥 BTS로 짧게 그렇게 네, 불려요? 왜냐하면 어. 네, 방탄소년단이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불타오르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제 불렀던 잠깐 짧게 것으로. 불렀어요. 불렀어요? 네. 네, 그 이현경 씨 진행할 때가 아닌데 그때. 이동영 작가가 진행할 때요? 때인데. 역시 같이. 불을 좋아하시는군요. 불이야 뭐 당연히 좋아하죠. 뭐 활활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 가사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BTS가 한류 아이돌 그룹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또 서태지와 아이들과는 또 다르게 굉장히 사회적 메시지를 많이 담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태지도 사회적 메시지 좀 담지 않았었나요? 많이 담았었죠. 예.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또 좀 더 창조적이고 예. 이런 것들이 강했죠. 방탄소년단이 25일과 26일 내일과 모레네요. 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두 경기장에서 Love Yourself라는 네. 투어를 연다고 하는데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잠실 주 경기장에 한 6, 7만 명 들어가지 않아요? 네, 5만석 정도 이제 시야 제한석을 빼면 아시아자는 빼면 5만석. 네, 5만석 정도 채울 것 같고 제가 26일 날 보러 가거든요. 야, 보러 가시는군요. 자랑인가요? 그리고 네. 제가 네. 김하진 기자한테 네. 나도 콘서트 티켓 좀 했더니 도저히 못 구한다고. 네.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네. 정작 본인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기자회견이 프레스 있기 카드로 때문에 프레스 카드로 갖고 가는 네,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는 거죠. 뭐 웃돈을 얹어줘도 못 간단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안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표가 없으니까 일단. 야, 근데 5만 명이나 하는데 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4만석을 또 매진을 시켰거든요. 미국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뭐 더 말할 네. 것도 없죠. 네. 야, 이 공연 갈 때만 제가 거의 유일하게 기자라는 직업에 존경심을 표합니다. 예. 보통 사람 절대 표를 구할 수 없는. 맞아요. 예. 네. 마침 또 그날 2시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도 매진이 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또 이때는 시사평론가 쓱 나오나요? 예, 살짝 끼워 넣어줘야 제가 또 정체선에 혼동이 안 오기 때문에 한 번씩 넣습니다. 시사평론가로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사평론가서 얘기하는데 뭐. 지금 뭐 대세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해찬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제가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전당대회를 끝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들과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그 방탄소년단 공연이 6시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거기서 같이 어울리면서 한국인의 축제로. 그래서 정치도 이제 젊은이들 좋아하고 이런 서로 콜라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도 정치적인 감각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은. 네. 그래요. SF로 이정희님, 우리 사무실 동료 민규 엄마는 PC방에서 광클릭해서 표를 아, 그럼 근데 정말 성공을 하신 거예요. 이거 보통 이렇게 어렵잖아요. 안 돼요. 네. PC방 가서 해도. 추석 기차표보다 더 어렵죠? 아니, 그거 어렵죠. 당연하죠. 비교는 안 되죠. 에이. 이거 뭐. 추석 기차표는 구애는 질 수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핑클보다 어렵다는 취소표도 광클인데. 없고, 네. 쉬운 일이 취소도 아니죠. 없고. 네. 네.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팀인지. 아. 아무래도 그럼 쉽게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이제 서태지 그때였으니까 네. 그때 서태지도 날렸었거든요. 네. 그거 곱하기 몇 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제가 서태지가 난리였어요. 모르는군요.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네. 워낙 이제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해외 팬들까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저 10배, 파급력이 100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통 이제 댓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해외 팬입니다.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댓글 같은 것도 영어 말고도 다른 나라 그렇죠. 예. 언어들도 많고. 네. 남미 뭐 유럽 다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정도로 대단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우선 되겠습니다. 이번 월드 투어가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33회 공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79만석을 다 79만석을 다 채울 경우에는 매출만 800억이라고 해요. 야,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 BTS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죠 지금? 괜히 저 시사 한번 넣어보려고 했습니다. 전혀 안 맞는 시사였고요. 예, 전혀 맥락이 없는 얘기죠. 예, 맥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은 안 좋아하나요?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만은 뭐 정치 노선에 대해서는 크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예. 또 이 좌우를 맞춰야 되잖아요. 두 분 다 제가 만나본 분들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고요. 학자로서 김병준 교수의 어떤
저 정치적인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재미있고 신선한 시선이 많습니다. 제가 겪어봤습니다. 예. SF로 배드맨님 핑클보다 어렵다는 광클이래 하면서 굉장히 웃어주셨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남태우 씨 애드립 좀 받아주라고. 전혀 받아주지 않더군요. 두 분이. 웃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까? 네. 예, 제가 의도적으로 두 분이 못 듣도록 살짝 넣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하셨군요. 네, 그렇죠. 예. 그 캐릭터니까 이해합니다. 아니 유머가 자동으로 터져야지 그걸 받아주고 뭐 이럽니까? 그걸 저 역시 그걸 가지고 섭섭하다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많아요. 상희 천사님께서도 파일을 올리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핑클보다 어렵다는 광클 이거 웃긴 건데 아무도 몰라준다 그러고. 핑클 투원 그거 많은데 저는 잘 안 나와닿았어요. 미안해요. 예, 이런 분들은 특별히 제 코드를 좋아하시는 소수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쉽네요.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자, 영화 장사리 9.15 캐스팅이 화제라고 하는데 메간 폭스가 출연을 합니까? 근데 이 제목 보니까 한국 영화 같은데? 네, 그렇죠. 한국 영화고요. 네. 한국 영화 맞습니다. 예. 메간 폭스가 이번에 출연하고요. 이 이제 연기할 캐릭터가 마가렛 히긴스라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의 여성 종군 기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때 그래서 한국의 지원을 국제사회 요청까지 했던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51년 6.25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담은 워 인 코리아라고 이 책을 써서 여성 최초로 필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는 이분의 캐릭터를 메간 폭스가 하고요. 상대방으로 김명민 씨가 유격대장 이명흠 대위의 역할을 하고요. 그럼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천 상륙 작전이 열릴 때 양동 작전이라 그래서 그 상대방들의 어떤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벌어진 전투가 장사리 전투고요. 여기 이제 학도병들이 이제 700여 명이 가는데 정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모두 다 희생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픈 얘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휴가철이 끝나갑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7번 국도 동해안에 쭉 가다 보면 장사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예, 그쪽입니다. 그쪽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 기념관도 있고 위령탑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이 메간 폭스 같은 사람 데리고 오려면은 출연료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캐스팅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 메간 폭스의 마음을 흔든 거는 시나리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또 보면 조금 묘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유명했고 가장 핫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이클 베이 감독과의 사이도 안 좋았고 히틀러를 비유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연기가 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들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죽여줘 제니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 거의 이 작품은 해외 배급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그 메간 폭스가 가진 어떤 그 여배우로서 매력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연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한번 반전할 카드가 필요했고 그것이 여기 아마 나오게 될 계기가 아닌가. 예. 그리고 김명민 씨 같은 경우도 조선 명탐정 이후에는 지금 영화가 썩 좋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배우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찍는다고 하면 상당히 대작이 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그렇죠. 같고. 네. 전쟁 씬도 당연히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예. 감독은 누굽니까? 감독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걸 모르시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친구. 바로 맞추시네요. 네. 많이 먹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네. 이 친구의 곽경택 감독입니다. 그냥 곽경택 감독이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알겠다. 아버지 뭐 하시노를 왜 넣는지. 아니 그러면 이제 건달인데 이렇게 나와주고 그럼 또 쌤이 오늘 실수하시는 긴데 이 정도 나와줘야 이게 재밌는데 그럼 막으시니까. 근데 곽경택 감독이 친구 이후로는 크게 히트했다 이런 영화 좀 없는 것 같던데. 그렇죠. 사실 이게 시작하는 영화에 제가 잔뜩 기대를 불어 넣어드린 게 돌입니다만은 두 남녀 배우도 썩 지금 차라리 김명민 씨가 제일 좀 차라리 나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곽경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친구 이후에는 사실 작품이 썩 이렇게 대중성이나 작품성에서 높은 평가를 못 받았고요. 극비수사 정도가 한 280만 정도에서 좀 대중성이 있었고 그 외의 작품들에겐 조금
오히려 데뷔작이었던 뭐 억수탕이나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신선했다. 예, 그러니까 흥행은 못했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선이다. 그리고 또 단편 중에 영창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친구 위에 또렷한 작품이 없었다. 근데 이제 친구는 당시 멀티플렉스가 그 제대로 완성되기 전의 작품인데 820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단관 개봉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역대 1위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영화, 대중적인 흥행은 친구가 최고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좀 해보고요. 김마진 기자가 노라조 쇼케이스 다녀왔다고요? 네, 노라조가 오랜만에 새 음반을 냈거든요. 3년 6개월 만에 새 음반을 냈어요. 노라조 좀 신나는 그룹이죠? 네, 그래서 이번 노래 타이틀곡 사이다도 굉장히 신나는 노래고요. 무엇보다 그 이혁 씨가 아니라 새로운 멤버 원흠을 영입해서 이제 노라조 2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이혁 씨는 뭐 하세요? 이혁 씨는 지금 록 밴드, 록 음악을 원래 하고 싶었어서. 아, 본인 스스로 나간 겁니까, 그러면? 네, 10년 이상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조빈 씨도 사실 그 이혁 씨가 탈퇴를 하면서 불화설이 당연히 불거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조빈 씨도 처음에 그 그룹을 결성하자고 할 때, 록색시대 같은 그룹을 하자. 이렇게 해서 꼬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첫 데뷔곡부터 전혀 이혁 씨의 스타일과는 다른 곡이어서, 근데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혁 씨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서로 응원을 하고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아니 보니까 인터넷에 이혁 씨가 그 노라조 신곡 나오는 걸 찍어서 또 올리고 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만나고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조빈 씨가 리더죠. 근데 이혁 씨 관계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관계고, 이혁 씨가 이제 HYUK인가요? 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락? 원래 락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관계로 또 조빈 씨 입장에서 너무 노라조 틀에 가둬둔 거 아닌가 이 사람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굉장히 좋은 관계고 원음 씨라고 이제 새로 영입됐는데 이분이 이제 이혁 씨보다 약간 요 노래도 있습니다만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1설에는 뭐 이혁이 가니까 3혁이 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게 잘. 그거 준비된 멘트입니까? 요거는 약간 준비됐어요. 예. 아니, 준비했다고 굳이 안 해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아실 텐데 꼭 그렇게 지목을 하시네요. 예. 그 제목이 사이다예요? 네, 사이다예요. 그 전 곡도 왜 인도 사이다 나오잖아요. 네, 카레. 사이다를 좋아하시는 거네. 이렇게 해서 곡을 만들 때 항상 광고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이다 CF. 네, 머리에 이제 사이다를 얹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노라조 하면 또 뮤직비디오가 늘 재밌어요. 네, 이번에도 재밌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빈 씨가 개인 트레이너를 둘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레이너에게 이제 컨셉을 설명을 하니까 몸을 안 만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트레이너가 자신을 되게 피해 다녔다고요. 그래서 몸이 되게 재미있게 잘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좋은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비 피해 없기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